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아직도 내 뼛속 깊이 스며있는 듯하지요. 그날 나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텅 빈 눈으로 상주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만을 듣고 있었답니다. 내 유일한 형제였던 동생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였던 그 순간도 마치 남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30년 넘게 명절에도 얼굴 보지 않고 지냈으니 남보다 못한 사이였던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지요. 동생은 늘 조용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사람이었지요. 나는 늘 밖에서 돈 벌고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에게 소홀했답니다. 내 고집이 워낙 세서 동생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늘 내 방식이 옳다고 우겼으니 그 아이도 속으로 얼마나 사겼을까 싶어요. 유품을 정리하는 날이 되었지요. 잿빛 천으로 덮인 낡은 관을 보는데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더군요. 내가 얼마나 메마른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동생 방은 10년 전 그대로 멈춰있는 듯 했지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나는 묵묵히 서랍장을 뒤졌는데 그 서랍장 구석에서 얇은 은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봉투에는 내 이름 석자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지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동생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인가 싶어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지요. 그러나 봉투 안에는 편지가 아니라 복사된 등기우편 영수증들과 꼬깃꼬깃한 금액의 작은 메모지 몇 장만 들어있었답니다. 나는 속으로 혀를 찼지요. 이게 뭐람, 죽어서까지 나한테 뭘 떠넘기려는 건지.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 봉투를 내 재킷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답니다. 내게 남긴 유산이 고작 이런 잡동산이라니 서운함을 넘어선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거든요. 나는 냉정하게 생각했지요. 동생이 남긴 이 재산이라도 내가 잘 처리해야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이미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 몸이 달아 있었답니다. 며칠 후 나는 동생이 남긴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정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지요. 내 머릿속은 온통 팔고 정리하고 빚을 청산하는 계산뿐이었답니다. 중개소 상담 테이블에 앉으니 쾌쾌한 커피 냄새와 눅눅한 종이 냄새가 뒤섞여 났지요. 중개사분은 깍듯하게 차를 내어주었지만 나는 그 친절함이 귀찮을 따름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콱 열리면서 내 친척인 재혁이가 들이닥쳤답니다. 재혁이는 동생의 사촌 동생인데 평소에도 돈 문제로 나에게 징징대던 사람이었지요. 그는 콧노래까지 부르며 들어오더니 내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형님 와쇼. 이 집 정리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혁이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이 너무 얄팍해서 소름이 돋았지요. 나는 그 꼴을 보기가 역겨웠답니다. 자네가 뭘 돕는다는 건가? 이건 내 동생 유산이고 내가 법적으로 상속자인데 말이지.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깔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재혁이는 능글맞게 웃으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형님이야말로 형제간 정없이 팍팍하게 굴지 마시지요. 동생분 생전에 저한테 의탁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형님이 바쁘셔서 돌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병원비며 생활비 좀 보탰는데 그걸 청산하려면 이 집이라도 정리해야지요. 그 말에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이 동생에게 소홀했던 건 맞지만 돈 이야기를 이렇게 대놓고 하다니 정말 천박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내 고집이 다시 발동했지요. 나는 이 집을 팔아서 재혁이에게 푼돈이라도 쥐어주고는 다시는 얼굴 안 볼 작정이었어요. 자네가 보탰다는 그 내역 전부 서류로 내놓으시지. 푼돈으로 생색내지 말고. 나는 모질게 내뱉었지요. 재혁이는 흠칫하더니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내가 돈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모질고 고집불통인 형이라는 걸 그 아이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내 주머니에 찔러 넣은 동생이 남긴 수상한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재혁이를 노려보았답니다. 내 머릿속은 온통이 돈은 내 것이고 이 집도 내 것이니 자네 같은 기생충은 빠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재혁이는 그날 오후 다시 중개소로 찾아왔답니다. 그는 잔뜩 흥분한 얼굴로 나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달려들더니네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형님, 그 봉투 내놓으시란 말입니다. 재혁이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답니다.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몸이 굳었어요. 이 자식이 미쳤구나 싶었지요. 이게 무슨 짓이야. 손 떼. 이 망할 자식아. 나는 거칠게 재혁이를 밀쳤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 내 재킷깃을 붙잡았답니다. 형님, 제가 이 집 정리하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봉투는 제가 가져가야 해요. 그건 형님 거 아니라고요. 재혁이는 목이 쉬어라 소리쳤어요. 나는 그의 행동이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았답니다. 내 주머니에 든 게 고작 잡동사니 영수증 쪼가리인데 왜 저렇게 발작을 하는 건지.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아니야. 저 안에 분명 동생이 나한테 주려던 비자금이나 아니면 이 집을 나한테 넘기지 않으려는 어떤 불법적인 증거가 들어있을 거야. 라는 의심으로 가득 찼지요. 내 돈에 손대지 마. 이 사기꾼아. 나는 격분하여 재혁이의 손을 뿌리치고 봉투를 꽉 움켜쥐었답니다. 이 봉투가 내 정당한 소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나는 이 지긋지긋한 일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친척이 내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한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나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자네 지금 날 강도로 몰아가는 건가? 당장 여기서 나가. 아니면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라고 쏘아붙였답니다. 재혁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잠시 멈칫하더군요. 그는 씩씩거리며 중개소를 나갔지만 그 모습은 마치 쫓기는 짐승 같았어요. 나는 그가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심장이 두근거려서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답니다. 저 자식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내 동생의 재산을 노리고 나를 모함하려는 거야. 나는 그 봉투를 다시 꺼내보았지만 여전히 그 겉모습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요. 나는 이 억울한 상황을 정리하려면 일단 부동산 명의 이전 문제부터 확실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나 동생의 재산 상속과 관련 서류를 확인했지요. 그리고 재혁이가 주장하는 병원비와 생활비 보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민원실과 은행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내 고집이 워낙 새서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거든요. 나는 동생이 입원했던 지역의 큰 병원 몇 군데를 찾아갔지요. 동생의 과거 진료 기록을 요청했고 행정 절차에 따라 어렵게 동의서를 받아 기록을 열람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동생은 지난 5년 동안 재혁이가 주장했던 것처럼 자주 병원에 드나들지도 않았고 설령 입원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되었거나 아주 소액의 본인 부담금만 있었더군요. 재혁이가 말한 생활비 보조 역시 동생이 생전에 받아왔던 기초생활수급비 외에는 명확한 거액의 입금 기록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이 모든 기록을 인쇄해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묶음과 대조해 보았지요. 뭔가 아주 크고 더러운 거래의 흔적이 이 낡은 봉투 안에 숨겨져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내 머릿속은 재혁이의 비열한 얼굴로 가득 찼어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속여서 이 집을 가로채려던 그 아이의 더러운 계획이었을 거라고 굳게 믿었지요. 나는 당장 경찰서로 직행했답니다. 이 부동산과 상속 문제를 엮어서 재혁이의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고소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서 민원실의 삭막한 형광등 아래서 나는 고소장을 작성했죠. 재혁이가 내 유품을 강탈하려 했고 거짓된 내용으로 재산을 편취하려 했다는 내용을 상세히 적었답니다. 담당 형사는 내 얘기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나는 내 주장이 너무나 명확하다고 생각했어요. 형사님, 저는 제 동생의 재산을 지키려는 겁니다. 저자가 이 집을 노리고 저를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려 했어요. 그리고 저 봉투를 빼앗으려 했지요. 저 봉투 안에는 분명 불법적인 거래 증거가 들어있을 겁니다. 확인해 주셔야 해요. 나는 너무나 당당하게 말했답니다. 내 고집과 확신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거든요. 형사는 일단 접수해줄 테니 그 봉투를
증거물로 제출하라고 했어요. 나는 그 봉투를 경찰에 넘기기 싫었지만 당장의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요. 나는 봉투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저 봉투 안의 내용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재혁이가 제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조치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매몰차게 요구했답니다. 형사는 알겠습니다. 라고 건성으로 대답했지만 나는 이 경찰서 조사가 재혁이를 궁지로 몰아넣을 거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내 억울함이 이 뻔뻔한 친척에게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답니다. 며칠 후 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재혁이도 함께 불려왔더군요. 그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이내 나를 보더니 다시 뻔뻔하게 고개를 드는 것이 보였답니다. 나는 경찰서 조사실의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창밖의 흐릿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내 눈앞에는 재혁이가 앉아 있었고 옆에는 담당 형사가 앉아 있었지요. 김씨, 재혁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던 봉투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사의 질문에 재혁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저는 그냥 형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봉투 안에 형님께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서 그랬어요. 라고 더듬거리며 말했지요.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 마, 이 사기꾼아.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네가 제일 잘 알 텐데. 나는 형사에게 내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지요. 형사님 저 봉투를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으니죠. 봉투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가 저렇게까지 집착하는 걸 보면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제 휴대폰에 혹시라도 동생과 관련된 녹음 파일이 남아있을지 모르니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나는 혹시나 싶어 동생이 살아있을 때 재산 문제로 다투다가 몰래 녹음했던 파일이 몇 개 남아있었거든요. 형사는 내 휴대폰을 받아 몇 가지 파일을 재생해 보았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는 나와 동생의 격렬한 다툼 소리가 들렸지요. 나는 동생에게 내 주제도 모르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둥아주 모진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동생은 늘 그랬듯 힘없이 형극이 아니고요. 형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지요. 그런데 마지막 파일 하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녹음 파일은 동생이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녹음된 것이었어요. 소리는 희미했지만 동생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지요. 내 서류 다 준비됐습니다. 제가 형님께 말씀드리면 형님 마음이 더 힘들어지실까봐 제가 다 처리할게요. 염려 마세요. 이어서 재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라도 김 회장님, 나의 예측함이 알게 되면 곤란해지니까 모든 기록은 이쪽으로 보내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고 이 집은 나중에 형님 뜻대로 하도록 제가 잘 설득해 볼게요. 이 통화 내용을 듣는 순간 내 등골에 소름이 쫙 끼쳤답니다. 나는 그동안 재혁이가 나를 속여서 동생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생각했는데 녹음 속의 대화는 오히려 재혁이가 내 동생을 위해 무언가를 몰래 처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거든요. 내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지요. 내가 너무나 쉽게 단정하고 재혁이를 악마로 몰아세웠다는 생각에 숨이 막혀왔답니다. 나는 멍하니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형사는 그 녹음 파일과 내가 제출한 영수증 묶음 그리고 병원 기록을 번갈아 보더니 나를 향해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답니다. 김 회장님, 재혁 씨가 분명히 이 봉투의 내용물을 형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는데 녹음 파일에서처럼 재혁 씨가 무언가를 대신 처리해주고 있었다는 정황이 보입니다. 이 봉투 안의 영수증들은 정확히 무엇에 대한 것 같습니까?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재혁이가 그토록 그 봉투를 원했던 이유가 그 안에 들어있는 영수증들이 사실은 내가 아닌 동생을 위한 무언가를 입증하는 것이었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영수증들은 내가 헐값에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재혁이가 막아서기 위해 필요했던 물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모질게 재혁이를 몰아세우며 내게 억울함을 풀라고 소리쳤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나는 그동안 내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동생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진실의 열쇠를 억지로 뺏으려 했던 정말 못난 형이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나는 형사의 권유로 재혁이와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장소는 다시 그 부동산 중개소 앞이었지요. 햇살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내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답니다. 재혁이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재혁아, 그 봉투 내놓으라고 소리쳤던 거 정말 미안하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옳다고 우길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재혁이는 내 사과에 오히려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형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형님이 저를 모함한다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중개소 상담 테이블로 그를 끌고 갔답니다. 앉아봐. 나는 네가 그동안 내 동생을 착취하고 돈을 가로챈 줄만 알았어.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뭘 했는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매몰차게 밀어붙였지. 나는 내 재킷 안주머니를 뒤적여 그 은색 봉투를 꺼내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내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재생했지요. 재혁아, 형이 이 집을 팔아서 네가 보탰다는 돈을 갚고 싶어 하신다. 네가 이 집을 정리하는 데 협조해줘야겠다. 동생의 목소리였어요. 재혁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지요. 형님, 그건 안 됩니다. 형님이 집은 절대 팔면 안 돼요. 제가 형님 몰래 해드린 게 있어요. 형님이 이 집을 팔면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돼요. 이 집은 김 형님 나의 것이 아니라 형님, 동생이 직접 마련한 특별한 자산이거든요. 이 대화에서 나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답니다. 재혁이는 억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어요.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님이 동생분께 모질게 대하실 때마다 동생분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가 중간에서 도와드렸어요. 형님이 이 집을 정리하시면이 집 명의가 복잡해져서 나중에 형님께 덤터기가 씌워질까봐 제가 먼저 움직인 거랍니다. 재혁이는 숨을 고르더니 낡은 봉투를 집어들고는 그 안에 있던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 영수증들은 내가 생각했던 더러운 거래 흔적이 아니었답니다. 그것들은 동생이 살아있을 때 내가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그 기간 동안 몰래 치료받았던 대학병원들의 고가 치료비 영수증 묶음이었어요. 그리고 일부는 재혁이가 동생의 병원비를 대신 내고 나중에 그 돈을 동생에게 받으려 했으 나동생이 받지 않았다는 금융기록과 함께 묶여 있었지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내가 동생에게 연락했을 때마다 바쁘다며 끊어버렸던 그 모든 통화기록들 사이에 재혁이가 동생에게 형님께는 비밀로 하세요. 형님 마음 아프게 해드릴 수 없어요 라고 속삭이며 나눈 수많은 통화기록들이 있었답니다. 재혁이는 내 동생의 심각한 병을 알고 있었고 내가 이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동생과 함께 나를 속이고 모든 것을 혼자 떠안으려 했던 것이었어요. 부동산 문제는이 집이 동생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동생이 내게 증여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동생이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서류가 미비했던 것이었답니다. 재혁이는 이 집을 빨리 정리해서 내게 넘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를 돈을 노린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며 봉투를 뺏으려 했으니 그가 얼마나 황당하고 절박했을까요? 형님, 제가 그동안 형님 욕먹을까봐 그리고 동생분 명예 지키려고 혼자 다 끌어안으려 했던 거예요. 이 영수증들은 동생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형님이 이걸 보시면 분명 동생분 미워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뺏으려 했던 겁니다. 형님 손에 들어가면 형님 고집 때문에 또 난리 나실까봐요. 재혁이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얄팍하지 않았고 절절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눈이 멀고 내 마음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어요. 내가 고작 부동산 몇 푼 때문에 나를 지키려 했던 유일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웠다니.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의 감촉이 내 무릎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져 왔어요. 나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그 울음소리는 억눌렸던 30년의 후회와 죄책감이 터져나오는 소리였지요. 내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내 동생은 나를 미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를 지켜주려 했던 것이었답니다.
나는 재혁이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재혁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못난 형이다. 용서해라. 내 동생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했다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모르겠구나. 내 목소리는 쉰 소리만 났고 나는 얼굴을 감싸준 채 한참을 통곡했답니다. 중개소 상담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커피잔과 함께 동생의 고통이 담긴 영수증들이 흩어져 있었지요.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것을 멈췄답니다. 부동산 처분은 당연히 보류되었지요. 나는 재혁이와 함께 동생의 유언을 찾아 나섰어요. 재혁이는 내가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사람인데도 나를 탓하지 않고 묵묵히 내 옆을 지켜주었답니다. 그는 동생이 살아있을 때 집 정리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록을 토대로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을 때 우리는 마지막 반전을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동생은 이미 오래전에 이 집 전체를 나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장을 공증받아 두었더군요. 유언장 옆에는 작은 유언 메모가 함께 붙어 있었어요. 나의 형 철수에게 내가 이렇게 떠나게 되어 미안하다. 나는 형이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웠다. 이 집이 형에게 작은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 재혁이에게는 내가 부탁한 대로 하도록 도와달라고 메모해 두었다. 재혁이가 돈을 보태준 것은 나를 위해 대신 해준 일들이다. 형이 이 사실을 알면 나를 미워할까봐 모든 것을 비밀로 했다. 부디 재혁이를 원망하지 말아라. 나는 그 작은 메모지를 들고 다시 중개소 상담 테이블 앞으로 돌아왔답니다. 그곳은 한때 내가 돈 때문에 이웃과 싸우고 친척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웠던 장소였지요. 이제는 내 동생의 크나큰 사랑과 희생이 느껴지는 성스러운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 메모를 가슴에 품었답니다. 내 고집과 오해 때문에 동생의 마지막 배려를 짓밟을 뻔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재혁이에게 나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지요. 재혁아, 정말 미안하다. 네 덕분에 내가 살았어. 네가 내 동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재혁이는 조용히 나를 일으켜 세우더니 형님,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세요. 동생분도 그걸 원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도 크게 다가왔어요. 나는 그제야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지요. 며칠 후 나는 재혁이와 함께 동생의 묘소를 찾았답니다. 늦가을에 찬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지요. 나는 동생의 묘비 앞에 앉아 그 은색 봉투를 다시 꺼내보았어요. 그 안에는 영수증과 메모지 그리고 동생이 나에게 보낸 마지막 진심이 담겨 있었답니다. 나는 봉투를 꼭 쥔 채 동생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제 알겠다. 이 못난 형을 용서해 다오. 이 집 내가 잘 지키고 살겠다. 그리고 재혁이도 내가 평생 잊지 않고 살 거다. 네 사랑 이제야 깨달았으니 부디 편히 쉬어라.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답니다. 그 묘소에는 더 이상 후회와 분노 대신 늦게나마 찾아온 따뜻한 평화만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그 모든 것이 한 장의 유언 메모와 한 친척의 묵묵한 희생 덕분이었던 것이죠.